어머나 세상에, 너 혹시 영선이니? 상견례 자리에서 터지니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40년 전 그녀를 거지라고 부르며 도시락을 뒤엎었던 그 소녀가 이제는 예비 사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숨결 스토리,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쏟아지는 봄비가 교실 창문을 두드리던 1990년 4월, 서울 이료고등학교 간호과 2학년 교실은 점심시간의 활기로 가득했다. 18세 박수진은 교실 맨 뒷자리 구석에 앉아 교과서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낡아서 색이 바랜 교복과 실밥이 풀린 소매는 그녀의 처지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어머, 얘들아. 오늘도 박수진 도시락 없네. 윤미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다. 미란은 부산에서도 손꼽히는 부유한 집안의 딸로 아버지가 대형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녀의 핑크색 도시락에는 항상 엄마가 정성스럽게 만든 다채로운 반찬들이 가득했다. 아, 진짜 매일 굶는 게 가능해. 집에 밥이 아예 없나 봐. 미란이 젓가락으로 고급 불고기를 집어들며 수진을 향해 비웃었다. 주변 친구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킥킥거리며 웃어댔다. 수진은 가방 안에서 물병을 꺼내 조용히 물을 마셨다. 지난밤 어머니의 항암 치료비 고지서를 받고 아버지가 한숨을 쉬던 모습이 뇌리를 스쳤다. 월 300만 원이 넘는 치료비는 아버지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야, 박수진, 너 혹시 정말 거지야? 미란이 큰 소리로 외쳤다. 순간 교실의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 집중되었다. 아니면 왜 맨날 물만 마셔? 어제도 보니까 가장실에서 수돗물로 배 채우더라고. 저는 집에서 아침을 많이 먹어서 점심은 별로 안 배고파요. 수진이 모기만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 순간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다. 어머, 들렸네. 뱃소리 완전 크다. 미란이 손뼉을 치며 웃었다. 솔직히 말해봐. 너네 집 진짜 가난하지? 아버지가 뭐 하시는데? 수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아버지는 부두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노동자였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추가 야근까지 하느라 몸이 망가져가고 있었다. 우리 아빠는, 수진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아, 설마 아버지가 부두에서 일하는 거야? 맞지? 미란이 날카롭게 추궁했다. 사실 미란은 이미 수진의 집안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 수진의 아버지가 새벽 5시에 일터로 나가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그게 뭐 어때서요? 수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분이에요. 어머, 봐봐. 정말 맞구나. 미란이 주변 친구들을 둘러보며 낄낄거렸다. 그럼 너네 어머니는 뭐 하셔? 설마 청소하시는 건 아니지? 우리 엄마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전제 암 3기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투병 중이었다. 아프셔서 집에 계세요. 아, 그럼 수입이 아버지 것뿐이네.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구나. 미란이 마치 추리를 완성한 것처럼 만족스러워했다. 그래서 맨날 도시락도 못 싸오고. 그때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다. 얘들아, 다들 점심 맛있게 먹고 있니?
선생님, 저희 반에 점심을 못 먹는 학생이 있어요. 미란이 손을 번쩍 들었다. 박수진이가 매일 굶고 다니는데 괜찮은 건지 걱정돼요. 선생님은 수진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수진아, 집에서 도시락 안 챙겨줘. 저는 괜찮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선생님, 수진이네 집이 많이 어려우신가 봐요. 학교에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란이 마치 수진을 걱정하는 것처럼 연기했지만 실제로는 수진의 가난을 더 공개적으로 알리려는 의도였다.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정말 괜찮아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교실을 나선 수진은 화장실로 달려가 개수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적셨다. 거울 속에는 영양실조로 파리한 얼굴과 초라한 교복을 입은 소녀가 서 있었다. 괜찮아. 박수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수지는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다. 간호사가 되어서 엄마를 꼭 낫게 해드리고 우리 가족을 가난에서 구해낼 거야. 방과 후 수지는 곧장 도서관으로 향했다. 집에 가면 아픈 어머니를 보며 마음만 아플 뿐이었다. 간호학 전문 서적을 펼치고 밤늦도록 공부에 매진했다.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어려운 의학 용어들이 가득한 책이었지만 수진에게는 희망의 징검다리였다. 도서관을 나서는 길에 교문 앞 분식집에서 미란과 그 무리들이 떡볶이를 먹으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보였다. 저기 거지 지나간다. 미란이 수진을 발견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야, 박수진, 너 아직도 굶고 있지? 이거라도 냄새 맡아봐. 냄새는 공짜니까. 친구들이 떡볶이 젓가락을 수진의 얼굴 앞으로 들이밀며 낄낄거렸다. 수진은 그들을 무시하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닦으려 하지도 않았다. 울지 마. 울면 내가 지는 거야. 수진은 작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주먹 안에는 3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상처가 깊이 새겨지고 있었다. 5년 후 23세의 수지는 간신히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어머니는 수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세상을 떠났고 과도한 일로 몸이 망가진 아버지마저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수진에게 접근한 사람은 동네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는 이태식이었다. 32살의 태식은 수진의 어려운 처지를 알고 결혼을 제안했다. 수진아, 나랑 결혼하면 내 아버지 병원비도 내가 다 해결해 줄. 더 이상 혼자 고생하지 마. 수진은 깊이 생각해 볼 여유도 없이 결혼을 결정했다. 하지만 신혼 첫날부터 태식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여보, 병원에 가서 아버지 뵙고 올게요. 왜? 이미 돈 다 써서 치료하고 있는데 뭘 더 봐? 이제부터 넌 내 아내니까 시간 있으면 가게 일이나 도와. 태식은 점점 더 수진을 통제하려 했다. 병원에서 일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고 집안일과 가게 일을 동시에 시켰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의 도박 중독이었다. 결혼 1년 후 수지는 딸 서현을 낳았다. 하지만 태식은 아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도 불평만 늘어놓았다. 젠장.
또 돈 들어갈 일이 생겼네. 병원비에 기저귀 값까지. 어느 날 밤, 태식이 술에 취한 채로 집에 들어왔다. 고스톱 판에서 100만 원을 날린 상태였다. 돈 내놔. 당장. 태식이 수진의 머리채를 잡으며 소리쳤다. 오늘 딴 돈으로 본전을 찾아야 한다고. 여보, 우리 서연이 분유값도 없는데. 수진이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뒷걸음질 쳤다. 시끄러워. 태식의 손이 수진의 뺨을 후려쳤다. 그 소리에 놀란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다. 이런 일이 5년간 반복되었다. 수진은 남편의 폭력과 경제적 착취 속에서도 딸을 보호하기 위해 참아냈다.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은 서연이 5살이 되던 해에 일어났다. 만취한 태식이 울고 있는 서연에게 손을 들려는 순간 수진의 이성이 끊어졌다. 안 돼. 수진이 태식의 팔을 미친 듯이 물어뜯었다. 내 딸한테 손끝 하나만 대봐. 당신 죽고 나 죽는다. 그날 밤 수진은 서연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 이혼 서류를 들고 법원에 갔을 때 수진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혼 후 수진은 서연과 단둘이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낮에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원에서 간호학 석사 과정을 밟았다. 할머니, 저희 서연이 좀 부탁드릴게요. 수업 끝나면 바로 달려올게요. 걱정 말고 다녀와라. 공부 열심히 해야 우리 서연이 호강시켜주지. 이웃집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다. 수지는 간호사로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특히 응급실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력과 리더십으로 동료들과 의사들의 신뢰를 얻었다. 10년 만에 간호과장까지 승진했다. 어느 날 부산 최대 대학병원에 대형 교통사고, 환자들이 한꺼번에 실려왔다. 수지는 간호과장으로서 응급실 전체를 지휘하며 20명이 넘는 중환자들의 치료를 총괄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 중에는 김도현 제약회사 대표가 있었다. 그는 사고 현장에 있었던 자신의 직원을 문병하러 왔다가 수진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간호과장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도현이 수진에게 다가와 말했다. 20명의 환자를 동시에 관리하면서도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의료진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예요. 수진이 겸손하게 답했다. 그날 이후 도현은 자주 병원을 찾았다. 명목상으로는 직원 문병이었지만 실제로는 수진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박 과장님은 참 특별한 분 같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도 사람을 대하는 따뜻함도 과찬이십니다. 김 대표님, 혹시 업무 외적으로 따로 뵐 수 있을까요? 도현이 조심스럽게 마음을 드러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혼 경험도 있고 아이도 딸린 몸입니다. 수진이 선을 그었다.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에게 중요한 건 박수진이라는 사람 그 자체입니다. 수진과 도현은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다. 서현도 새아버지를 진심으로 좋아했다. 도현은 수진이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늘 격려했고 서현을 친딸처럼 사랑했다. 부산 해운대의 고급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수진은 여전히 소박한 생활을 유지했다.
도연이 사준 고급 옷들보다는 평소 입던 검소한 옷을 선호했고 서연 역시 겸손한 마음가짐을 잃지 않도록 교육했다. 28세가 된 서연은 약사가 되어 훌륭하게 성장했다. 그리고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준혁과 사랑에 빠졌다. 양가 상견례 자리에서 수진과 윤미란이 30년 만에 재회하게 되었다. 어머나, 세상에. 혹시 박수진 아니니? 미란이 수진을 알아보며 소리쳤다. 수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30년 전 그 지옥 같은 기억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맞네. 맞아. 나야. 나. 윤미란. 기억 안 나? 오랜만이네. 미란아. 수진이 겨우 목소리를 짜냈다. 미란은 곧바로 공격을 시작했다. 그런데 수진아, 너 이혼했다고 그랬지? 첫 번째 남편은 왜 갈라선 거야? 혹시 남편이 바람났나? 서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준혁은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리고 지금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혹시 또 막노동이라도 뛰나? 미란이 코웃음을 치며 물었다. 수진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30년 전 교시에서 도시락을 싸오지 못해 물로 배를 채우며 거짓 냄새 난다고 놀림당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제약회사 다녀요. 수진이 간단히 대답했다. 어느 제약회사? 대기업? 중소기업? 미란의 질문이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미란아, 이제 그만하자. 수진이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다. 뭘 그만해. 우리 사돈되는 마당에 서로 알아야지. 솔직히 이혼한 여자가 괜찮은 남자 만날 확률이 얼마나 돼? 미란이 팔짱을 끼며 비웃었다. 딸이 엄마 팔자 따라간다는 말도 있던데. 그 나쁜 기운이 우리 준혁한테 옮으면 어쩔 거야? 준혁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일어났다. 엄마, 정말 그만하세요. 너는 왜 그래? 동창이라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넌 가만히 있어. 미란이 목소리를 높였다. 서연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왜 엄마가 저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참고만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엄마, 우리 가요. 서연이 일어서려 했다. 서연아, 앉아. 수진이 딸을 말리며 고개를 숙였다. 테이블 아래로 꽉 쥔 주먹에선 피가 비치고 있었다. 그날 밤 수진은 도연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30년 전의 괴롭힘부터 오늘 상견례에서 받은 모욕까지 하나하나 말했다. 그 미친 여자가. 도연이 주먹을 꽉 쥐며 분노했다. 내 가족을 그렇게 모욕했다고? 여보, 진정해. 서연이는 준혁을 포기할 수 없을 거야. 내가 감당해야지. 감당. 이렇게는 절대로 안 돼. 도연이 즉시 비서에게 연락했다. 지금 당장 윤미란과 그 남편에 대해 조사해. 사생활부터 회사 생활. 전부 다. 다음 날 새벽, 김도연 제약회사 본사 최고층 회장실에는 이미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도연은 밤새 조사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다. 핵심만 보고해. 윤미란의 남편 정상호는
선재 회사 후배 김영미와 불륜 관계입니다. 김영미는 25세이며 임신 2개월 상태입니다. 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더 있나? 정상호는 주식 투자 실패로 3억 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니는 대한항공 서비스. 저희 그룹 자회사 중 하나입니다. 도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 완벽하군. 상견례로부터 정확히 3일 후 정상호는 평소와 같이 회사에 출근했다. 하지만 사무실 분위기가 싸늘했다. 정 과장님, 사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사장실에 들어서자 해고 통지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김도현 제약회장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어. 우리와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그 이유가 바로 당신 때문이라고 하더군. 제가 뭘 어쨌다고요? 나한테 따지지 마. 김도현 그룹이 우리 회사 생명줄이야. 당신 하나 때문에 다 죽을 순 없지. 같은 시각 윤미라는 고급 요가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변 회원들의 수군거림이 심상치 않았다. 저 여자 남편 회사에서 잘렸다면서 바람도 났다고 하던데.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 급히 집으로 돌아가니 대형 택배 상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상자를 열자 수십 장의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남편이 젊은 여자와 호텔에 드나들고 식당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들이었다. 이게 뭐야? 미란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상자 안에는 임신 확인서도 들어있었다. 김영미, 25세, 임신 2개월. 그때 정상호가 집에 들어왔다. 미란이 사진들을 남편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게 다 뭐야? 이 천하의 바람둥이야. 여보, 제발 진정 좀. 진정. 지금 나더러 진정하라는 소리가 나와? 미란의 비명이 온 집안을 뒤흔들었다. 그리고 당신 회사에서도 잘렸다며? 대출금 내일까지 못 갚으면 이 집 경매로 넘어간대. 미라는 그 자리에 실신하듯 쓰러졌다. 다음 날 아들 준혁이 집으로 찾아왔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동네에 소문 다 났어요. 아버지는 바람 나서 빚더미에 앉았다고. 준혁아, 엄마, 그리고 수진 어머님께 사과해요. 서현이 얼굴을 못 보겠어요. 준혁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가 수진 어머님께 남편 바람나서 이혼했다고 비웃으시더니 지금 우리 집이 딱 그 꼴이 났네요. 미라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다. 자신이 수진에게 뱉었던 독설이 부메랑이 되어 정확히 자신의 심장에 박혔다. 쪽팔려요. 서현이 볼 낯이 없어요. 당분간 절 찾지 마세요. 준혁이 문을 쾅 닫고 떠나버렸다. 한 달 후, 미라는 부산 외곽의 음습한 달동네 쪽방에서 눈을 떴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해운대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던 그녀였다. 수진이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리란이 차가운 방바닥에 발을 내디며 혼잣말을 했다. 새벽 5시. 미라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위해 몸을 일으켰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푸석푸석한 피부, 생기 없는 눈, 낡은 추리닝 차이. 편의점에서 술 취한 손님들에게 욕설을 들어야 했고 유통기한 임박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다. 그때마다 30년 전 수진이
수돗물로 배를 채우던 모습이 떠올랐다. 얼마나 배고팠을까? 얼마나 서러웠을까? 미라는 도시락을 들고 끝없이 눈물을 쏟았다. 일주일 후 아들 준혁이 수소문 끝에 쪽방촌으로 미란을 찾아왔다. 엄마. 준혁이 엄마의 비참한 모습에 나를 잃었다. 준혁아, 괜찮아. 엄마는 정말 괜찮아. 엄마, 서연이가 우리 가족 이렇게 된 거 다 알고도 결혼 포기 못한대요. 오히려 엄마를 더 걱정했어요. 정말이니? 서연이가 그랬어요. 준혁 어머님도 분명 마음속에 상처가 있으실 거라고. 제가 더 잘해드리고 싶다고요. 그 순간 미란의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내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구나. 며칠 후 미라는 남은 용기를 모아 수진의 집을 찾아갔다. 거대한 저택 앞에서 1시간 넘게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수진이 나타났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미란의 모습에 수진은 깜짝 놀랐다. 미란아, 수진아. 미란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30년 전에 너한테 했던 짓들. 정말 미안하다. 미란아, 이게 무슨 짓이야? 얼른 일어나. 수진이 미란을 부축해 일으켰다. 우리가 이제 그럴 사이는 아니잖아. 우선 들어와서 차 한 잔.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3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갔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부러웠어. 미란이 고개를 숙인 채 고백했다. 가난했지만 항상 당당하고 공부도 잘했던 너한테 왠지 모를 질투심이 났었나 봐. 나도 30년 동안 널 많이 원망했어. 수진이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의 시련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어. 혹시 수진아, 나를 용서할 수 있겠니? 나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많은 걸 느끼고 깨달았어. 용서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 다 지나간 일인걸. 수진이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서연이 집에 들어왔다. 미란을 보고 잠시 놀랐지만 이내 다가와 따뜻하게 인사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연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미란이 서연 앞에서 다시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다 괜찮아요. 서연이 미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저희도 한 가족이잖아요. 며칠 후 수진의 부탁으로 도현도 미란과 만났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도현이 미란에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저희 그룹 계열사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뒀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미란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수진아, 우리 이제 정말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린 이제 사돈이잖아. 당연히 친구가 되어야지. 수진이 활짝 웃으며 미란의 손을 맞잡았다. 에필로그 완전한 화해와 행복 2024. 그로부터 2년 후 부산 최고급 호텔 웨딩홀에서 서현과 준혁의 결혼식이 열렸다. 수천 개의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 순백의 장미로 장식된 버질로드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수지는 도현이 선택해준 우아한 연보라색 한복을 입 하객들을 맞았다.
목의 진주 목걸이보다 그녀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품격이 더욱 빛났다. 여보, 오늘 정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 도연이 수진의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다. 우리 딸이 더 아름답죠. 수진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신부 대기실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마치 천사 같았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꿋꿋하게 버텨줘서 얘가 이렇게 행복한 날을 맞이할 수 있었어. 엄마 딸이라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수진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한편 신랑 대기실에서는 미란이 단정한 한복을 입고 준혁 옆에 서 있었다. 준혁아, 정말 좋은 신부를 만났구나.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진심으로 사과해 주신 용기가 있어서 이 자리도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결혼식이 시작되고 도연이 서연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어 들어왔다. 제단 앞에서 기다리던 준혁은 눈부신 서연의 모습에 넋을 잃었다. 피로 현장에서 도연이 마이크를 잡고 축사를 시작했다. 오늘 저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서연이는 제게 신이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도연의 목소리에 벅찬 감동이 실려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쁨을 함께 해준 나의 아내 박수진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완벽해졌습니다. 수진과 미라는 나란히 앉아 행복에 겨운 아이들을 바라봤다. 우리 아이들 정말 예쁘다. 그렇지. 그러게 말이야. 이제 정말 다툼 없이 행복하게만 살았으면 좋겠어.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결혼식 마지막 가족사진 촬영 시간, 수진과 도현, 서연과 준혁, 그리고 미란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었다. 30년의 악연과 상처가 마침내 사랑과 용서로 치유되는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1년 후, 수진과 도연의 집 거실은 따스한 햇살과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서연이 낳은 두 살배기 손주 준서가 통통한 엉덩이를 흔들며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있었다. 준서야, 이리 와. 할머니한테 안겨보자. 수진이 두 팔을 벌리자 준서가 할미 하고 외치며 달려와 품에 쏙 안겼다. 그때 현관벨이 울리고 미란이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나타났다.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어떤 명품을 입었을 때보다 얼굴이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다. 우리 강아지 할미 왔다. 미란이 준서를 번쩍 안아올렸다. 온 가족이 소파에 둘러앉아 준서의 재롱을 보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수진아, 가끔 그런 생각을 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한 가족이 됐을까 하고. 미란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러게 말이야.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그땐 정말 미안해. 내가 바닥까지 떨어져 보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 아니에요, 어머니. 지난 일은 다 지나간 거예요. 우리 지금부터만 생각해요. 서연이 미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도연이 준서를 무릎에 앉히고 비행기를 태워주며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 중요한 건 그걸 뉘우치고 용서하고 다시 함께 나아가는 거야. 그게 진짜 가족 아니겠어? 그때 준서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의 얼굴을 차례로 돌아보며 서툰 발음으로 외쳤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사랑해. 아이의 사랑 고백에 거실은 또 한 번 행복한 웃음으로 가득 찼. 수지는 잠든 손주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봤.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이 마치 자신들의 미래를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 지독했던 시련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고 눈부시게 느껴졌. 30년의 세월을 관통한 이야기는 이렇게 용서와 사랑,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아름다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숨결 스토리였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